러시아 대륙 북부의 광활한 대지. 이곳은 세계 최대의 국토를 보유한 나라 러시아다. 수세기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이 민족은 세계 무대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왔다. 그들의 군주는 학생의 자세로 유럽 강국들과 현대화의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해 스승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전통적인 군주 통치 제도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3개 대륙에 넓게 퍼진 대제국이 됐고, 유럽의 중재자로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18세기) 초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황제 차르가 주도하는 개혁은 이 대국의 운명을 끊임없이 변화시켰다. 그들은 재난 후에 강해지고 정상의 자리에서 좌절을 겪었다. 국가 발전의 길을 모색해온 2세기 동안 이 강활한 토지 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펼쳐져 왔던 것일까? 매년 10월부터 러시아는 6개월에 달하는 길고 긴 겨울을 맞이한다. 1698년 10월 모스크바는 엄동설안의 추위보다 더 스산한 공포에 휩싸였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역모를 주도한 1000여 명의 병사들이 처형된 것이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마치 순교자의 모습으로 손에 촛불을 든 채 큰 소리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얼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뜨거운 분노가 가득했다. 이 참혹한 사태를 집행한 사람은 차르 표토르 1세다. 바로 그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표토르 대제이다. 청병대는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쿠데타의 원인은 바로 표토르 1세였다. 1년 전 표토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서유럽으로 유학의 길을 떠난다. 유럽의 작은 도시 네덜란드의 잔담. 300여 년 전 이곳은 유럽 최대의 조선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선박들이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고 다녔다. 1697년 8월 조선 기술을 배우려는 러시아 유학생들이 잔담에 왔다. 그들 중에는 하사관을 자칭하던 표토르라는 학생이 있었다. 2미터가 넘는 키의 거구, 바로 러시아 차르 표토르 1세다. 그는 일반 공원들과 함께 생활했다. 목재를 다듬고 군함을 만들고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교관과 동료들의 추천으로 우수 공원에 뽑히기도 했다. 표토르 1세는 네덜란드 외에도 스웨덴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 등지로 건너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탐구했다. Артиллерийскому делу в Англии получил даже сертификат специалиста в области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дела. Он встречался с Ньютоном, то есть интересовался проблем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наукой. Он посещал музеи, обсерватории, он посещал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другие культурные заведения. 전 세계 역사에서 표토르 1세처럼 한 대국의 군주가 멀고 먼 국외로 나가 선진 과학문화 지식을 흡수해온 사람은 없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러시아에 큰 파문을 몰고 왔다.那么俄罗斯民族就认为自己的民族很独特、很伟大，自己的民族信的宗教也是非常独特的，所以说他就认为自己有非常独特的使命。这个使命是什么？很显然，他不是拯救自己，也不是拯救周围的这个国家和民族，而是拯救整个世界。
러시아인들의 강한 민족성은 역사적인 한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472년 당시 모스크바 대공은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때부터 러시아의 통치자들은 로마 제국의 후계자를 자처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쌍두 독수리 휘장을 계승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러시아의 국가 휘장이 된다. Он пришел к нам как бы по наследству вместе с последней племянницей последнего византи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Наверное, он символизирует взгляд во все стороны мира.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 후 1547년 모스크바 대공 이반 4세는 크렘린 궁에서 로마 황제가 사용했던 왕관을 계승받아 러시아 최초의 차르가 된다. 차르란 군주를 뜻하는 라틴어 카이사르의 러시아어식 발음이다. 16세기 초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의 한 장로는 차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인류의 역사는 3대 로마의 역사다. 앞에 두 로마는 이미 멸망했고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신봉하는 왕국은 차르의 통치하에 합병될 것이다. 모스크바는 세 번째 로마가 되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Россия в этом смысле страна уникальная, потому что она, может быть, единственная страна в мире, ну, может, немножко, кроме Турции,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и в Европе, и в Азии. И Россия, в общем, может быть мостом между двумя великими цивилизациями, европейской и азиатской. И это отражается и на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ологии России, на ее специфической роли. 자신감에 찬 모스크바의 신념 아래 러시아의 차르들은 신속하게 영토 확장을 시작한다. 차르의 러시아는 동쪽으로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를 침략했다. 러시아의 군대는 남쪽으로 폴란드 및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일으켰다. 표토르 1세가 제위에 오를 때 이미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 돼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광활한 국토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당시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낙후돼 있었다. 이 시기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네덜란드는 근 100년 동안 번성하고 있었다. 해외 무역과 약탈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하고 대형 시장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루이 14세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던 프랑스는 17세기 중엽 유럽 대륙의 최강자로 발전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경제는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국에 몇십 개의 수공업 공장밖에 없었고 상업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의 것이었다. 교육은 그리스 정교회의 독점이었고 일반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 글을 아는 사람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이런 러시아와 서유럽의 차이는 표토르 1세의 유학 욕망을 자극한다. 作为一个君主，是第一次，俄国君主第一次访问到俄九啊。过去这个都是比较封闭的了，他是感觉到这个国家落后，要使俄罗斯这个上升到一个强国的地位啊，这个不光是要扩大领土，而且要有先进的这个科学技术。 所以他是冒名隐姓啊，组织一个大的使团去访问了。 표토르 1세는 출국길에 오를 때까지 국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행동은 러시아인들이 수세기 동안 가져온 민족적 우월감을 산산히 부셔놓았다. 남들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 어떤 민족에게도 고통일 것이다. И вдруг их царь, их главная фигура, уезжает простым учеником к немцам, голландцам.
Тут же, кстати, возникла легенда, что это не Петр, его подменили. Это не настоящий царь, настоящего убили. 1698년 7월 베네치아에서 무기 공장을 참관하던 표토르 1세는 자국 내에 4개 총병대 군단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접한다. 반란의 목적은 진짜 차르를 옹립하기 위해 불필요한 귀족들과 외국인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표토르 1세는 급히 모스크바로 돌아와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반란군을 진압한다. 직접 군검으로 한 병사의 목을 잘라버리기도 했다. 반란이 평정된 후 표토르 1세는 사회개혁을 실시한다. 그는 러시아의 전통역법을 없애고 유럽에서 통용되는 서력기원으로 대체한다. 또 서유럽 언어 방식에 맞추어 러시아 문자를 개혁하고 전 러시아인에게 긴 수염을 자르도록 명령한다. 수염을 남기는 사람에게는 중과세를 부과했다. 또 강제로 유럽의 예식 복장 제도를 추진해 모두 양복을 입도록 했다. 1700년 9월 표토르 1세는 유럽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 위해 스웨덴과 전쟁을 시작한다. 목적은 스웨덴이 점유하고 있던 발트해로 통하는 출입구를 빼앗아 유럽과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러시아는 상대보다 10배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한다. 그러나 10만의 러시아군은 스웨덴군 8,000명에게 아주 손쉽게 패하고 만다. Россия оказалась без командного состава, потому что все офицеры, из них большая часть были наемниками, оказалась в плену. Карл XII взял их в плен. Полагал, что Россия больше не воспрянет. 패전 후 표토르 1세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개혁에 돌입한다. 유럽 강국을 모델로 육군을 편제하고 훈련시켰다. 해군을 새롭게 조직했다. 장비와 물자 보급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랄 산맥에 대규모 공장 단지를 만들었다. 군대 내에 자질을 갖춘 지휘관이 필요했다. 표토르 1세는 유럽의 수천 명의 유학생을 파견했다. 러시아 내에 수학 및 해양학교, 포병학원과 건축학원 등을 설립했다. 또한 이들 신식 학교들을 병영 방식에 맞춰 관리하고 학생들을 감독하기 위해 퇴역 군인들을 교관으로 임명한다. 이번엔 러시아군이 공전의 승리를 거둔다. 전쟁을 지휘하던 모든 스웨덴 장군들을 포로로 잡았다. 스웨덴 국왕은 100명이 채 안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투르크로 망명한다. 이 전쟁의 승리로 러시아의 유럽 내 지위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한 공작은 이렇게 표현했다. 유럽 북부 국가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스웨덴은 소멸되다 못해 완전히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전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른 국가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나라가 우뚝 솟아올랐다. (1712년) 표토르 1세는 러시아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한다. 그는 8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포기하고 스웨덴으로부터 빼앗은 네바강 하구의 도시로 수도를 옮기고 이곳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른다. Во-первых,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это не русский город. Это город, построенный европейскими архитекторами. Это город, где жили люди, одетые в европейскую одежду, говорящие на 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ах. Там было много иностранцев. Петр хотел видеть такую Россию. И в этом смысл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был оазис, такой вот settlement, где жили люди, контактирующие с Европой. Я могу это сравнить, кстати говоря, без всякого уч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пецифики,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Он стал писать русскую историю, как будто бы до этого ее не было, как будто бы это была белая бумага. И он заново начал ее писать. Он перечеркнул всю
тысячелетнюю историю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до него. 표토르 1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러시아의 저명한 사상가인 케르체는 그의 야수 같은 손바닥 안에 러시아의 미래가 있다고 평론했다. 표토르 1세는 국가의 강성을 위해서는 자신이 잔혹해야 하며 자신이 러시아인들에게 정신적 감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세부터 표토르 1세는 하사 신분으로 군에 복무한다. 그는 차르 신분이 아닌 전공에 따라 해군 중장의 계급까지 오르게 된다. 평생 그는 개인을 위해서 해군 중장 봉급 이상의 돈을 쓴 적이 없었다. 심지어 철간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벌었던 $8로 신발을 살 정도였다. 해외에서 돌아온 유학생을 접견할 때 표토르는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했다. 이것 봐 동생, 난 차르지만 내 손바닥엔 못이 박혔네. 이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야. Сам он отдавался полностью этой жизни. Он хотел, чтобы этой жизни также отдавались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люди, но это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И это было невыносимо для людей, даже было невыносимо для его соратников. Практически Петр к концу жизни остался в полном одиночестве. Люди не выносили, не могли даже вынести вот этого дикого напряжения, требовательности, жестокости и строгости, которые Петр осуществлял во время своих реформ.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 러시아 문명의 발전을 추진했던 표토르 1세는 자신의 계획이 러시아인들에게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표토르 1세는 반강제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 러시아에서 자유인이란 없었다. 농노는 물론 귀족들까지도 19살부터 죽을 때까지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했다. 러시아인들에 대한 그의 강압은 자신의 아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1716년 11월 태자인 알렉세이가 반역을 하고 도주한다. 표토르 1세는 무력을 동원해 태자를 강제 귀국시킨 후 형 집행에 직접 참여한다. 현장에 있던 한 신하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차르가 태자의 영모죄에 대해 엄격하게 질책하자 태자는 예상 밖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전 러시아가 봉기하도록 선동하려 했다며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러시아 신앙의 수호자로 국민들의 동정과 추대를 얻었다고 공언했다. Алексей умер при загадоч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Так сказать, ну, историки считают, что он не выдержал пыток и погиб, умер. Ну, распространялась молва, оказалось, что это фальсифицированное, что якобы он был там задушен. Ну, в общем, так или иначе, а Петр был причастен к пыткам и гибели собственного сына. 태자가 죽은 다음 날 유럽의 한 외교관은 표토르 1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1년의 국무 활동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1725년 1월 28일 표토르 1세가 서거한다. 그가 창립한 국가과학원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했다. 표토르 1세는 러시아에 힘을 남겼지만 러시아 제국의 정신적인 균형은 잃어버렸다. 그는 러시아를 위해서 유럽과 마주하는 창구를 열고 구습에 머물고 있던 국가를 개혁의 길로 이끌었지만 민족과 역사는 단절시켰다. 전통과 현대화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후발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역사적 과제일 것이다. 유구한 전통을 보유한 국가들은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 역사를 단절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들의 문화 자주권을 잃어서도 안 된다. 표토르 대제가 죽은 후 37년 동안 6명의 차르가 바뀐다. 이들 중에서
표토르 1세가 창시한 사업을 책임질 만한 용기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제국의 수도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오고 표토르 1세가 서명한 법령들은 대부분 폐지된다. 러시아는 표토르 1세가 개혁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1762년) 예카테리나 2세라는 33살의 여제가 차르에 등극한다. 이 젊은 여성은 제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을 표토르 1세의 후계자로 자청했고 러시아를 표토르 1세가 닦아놓은 길로 되돌려 놓는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我觉得这个首先跟他那个就是叶卡特琳娜她自己的人生经历有关系，因为她是个德国人，她那个家庭教师是个法国人，是一个接受那个西方的这样一个当时启蒙思想这样教育的一个人物，所以呢，应该说叶卡特琳娜二世就从小她就受过这样的一个影响，所以她呢从心里头还是认为西方的东西应该是比俄国先进的。 예카테리나 2세는 15살 때 러시아로 시집을 왔다. 그녀가 궁정무도회에서 자신의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그녀는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다. 난 우리 사이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마음속으로 예감했다. 오직 정치적 포부만이 나를 고무시켰다.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힘이 있었으며 그 힘이 나를 러시아의 여제로 바꿔 놓았다. 외국인인 예카테리나는 어떻게 러시아의 민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우선 자신을 순수한 러시아인으로 변모시켰다. 예카테리나는 부친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 정교회에 귀의한다.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그녀는 잠을 줄였으며 잠이 올 때는 차가운 바닥에서 공부를 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방에서 쓰러졌고 주치의로부터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예카테리나의 행동은 러시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병석에 있는 동안 열린 귀의식에서 그녀가 게르만 발음이 섞인 러시아어로 장장 50페이지에 달하는 기도문을 외우자 그전까지 그녀를 반대했던 대주교 역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叶卡捷琳娜二世的丈夫彼得三世，他呢是从小就在德意志长大，他甚至不会说俄语，处处蔑视俄罗斯人，蔑视俄国。而恰恰跟他相比呢，这个一个真正的一个日耳曼人，也就是叶卡捷琳娜，恰恰呢到了俄国之后，非常虔诚的皈依了东正教，认真的学习俄语，而且在这个俄国人面前呢，是一副母仪天下的这个形象，因此说，他很快的就得到了这个俄国老百姓的这个承认。 독일에서 온 이 여제는 러시아의 전통 속으로 융화된다. 그녀는 러시아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예카테리나 2세가 러시아를 통치하던 시절 계몽운동이 전 유럽 대륙에 퍼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볼테르와 몽테스큐에 디드로 등의 사상가들이 민주화 법제관념을 주창했고 수많은 유럽인들의 사상 속에 파고 들어갔다. 여제는 숭배의 마음으로 이 계몽 사상가들을 지켜본다. 그녀는 볼테르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전한다. 내가 17살 때부터 당신 책은 가장 좋아하는 스승이자 보시였습니다. 他是在俄国开始普及教育，然后我们也知道，就是俄国的文学，尤其是俄国的女性文学，实际上就是从叶卡捷琳娜开始的。我们如果要是写一部俄国女性文学史的话，那第一位女作家呢，很可能就是叶卡捷琳娜本人，因为她自己出钱办了几个讽刺文学的杂志，所以这个人呢，就是在文化方面对俄罗斯呢肯定是有贡献的。一般的人也认为呢，她呢是非常开明的一个君主。 예카테리나 2세는 교육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국비 지출의 3분의 1에 해당했던 차르 개인 경비인 황실 기금을 포기한다. 스몰리니 궁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정부 소재지로
러시아 혁명 때 이곳은 혁명의 지휘본부였다. 이곳은 예카테리나 2세가 세운 스몰리니 학원 최초의 교사 자리다. 스몰리니 학원은 러시아 최초의 여성 학원이다. 예카테리나 2세는 한 국가의 국민을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바꾸려면 모든 개개인의 첫 선생님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реформы 1775 года были в каждом губернском городе была создана четырехклассная школа, а в уездном городе двухклассная школа. В итоге, скажем, к концу XVIII века числилось 22 тысячи с чем-то учащихся, обучающихся в этих школах. 1767년 예카테리나 2세가 재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유럽의 법제를 러시아에 들여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2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법전 초안 교서를 직접 집필한다. 장장 6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는 계몽운동에서 주창한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이 들어있다. 그녀는 공언했다. 난 사람들이 법률을 준수하기를 원하지만 노역은 원치 않는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예카테리나 2세는 표토르 대제와 다른 방식을 통해 개혁을 추진했다. 1767년 7월 30일 러시아 전역에서 온 567명의 입법위원회 대표들은 크렘린 궁에서 집회를 갖고 새로운 법전의 초안 작업을 시작한다. 이후 1년여 기간 동안 이 위원회는 200차례가 넘는 회의를 소집하지만 새로운 법전은 완성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통치자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노들에게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의 농노들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다. При Екатерине была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купля-продажа крепостных крестьян. Причем продавали в одиночку, продавали семьями, детей отделяли, отлучали от родителей. Продавали как скот. Проигрывали в карты, значит, расплачивались крестьянами за долги, давали взятки крестьянам и так далее и тому подобное. 러시아에서 농노제가 형성된 이유는 노동 자원이 부족한 현실과 관계가 있다. 표토르 대지 시기에 전국의 인구는 1600만.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지주들의 착취를 참지 못하고 도주했다. 인구의 대규모 도주로 인해서 모스크바는 텅 빈 도시로 변해버린다.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노예처럼 토지에 속박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와 인권을 표방해 개혁을 시도한 예카테리나 2세는 전통과 현대화 사이에서 모순을 만나게 된다. 정확히 말해서 농노제와 공업화의 모순이었다. 그녀는 농노제를 폐지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 要废除它不可能，因为在当时要废除它，必须危及这个沙皇统治，危及伊卡基琳娜二世本人的统治基础。 1768년 12월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입법위원회는 무기한 휴회에 들어간다. 예카테리나 2세가 가장 중시했던 개혁 정책의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여제는 표토르 대제처럼 러시아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군주 자신만 믿고 추진한 개혁을 자신이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예카테리나 2세는 프랑스 혁명 소식을 접한 후 계몽 사상을 프랑스의 전염병이라고 지적한다.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여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농노로 바꾼다. 표토르 대제와 달랐던 점은 여제가 귀족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여제는 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
Дворяне тоже были людьми, и они тоже хотели быть на свободе. И она им такую свободу предоставила. И это был один из первых шагов развития тех элементов свободы, которые со времен Петра I находились в состоянии полной подавленности и полного пренебрежения. 표토르 대제의 계승자를 자처하던 이 여제는 표토르 대제처럼 대내 전제와 대외 확장 방식을 채택해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 나간다. 예카테리나 2세가 통치하던 34년 동안 러시아는 투르크가 가지고 있던 흑해의 출입구를 빼앗았으며 3차례에 걸쳐 폴란드 영토를 분할한다. 1780년대에 예카테리나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알라스카와 태평양성의 알류산 열도를 러시아에 편입시킨 것을 선포한다. 러시아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3개 대륙에 걸친 초대제국이 되고 여제는 러시아 역사상 2번째로 대제의 칭호를 얻는 군주가 된다. У нее был такой канцлер Безбородко, один из крупных политиков России, один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О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Екатерина умерла, сказал: ну, я не знаю, что будет теперь с Россией, но вот когда я был канцлером, а Екатерина была императрицей, без русск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и одна пушка в Европе не могла выстрелить. То есть Россия, начиная со времен Екатерины, стала доминирующей страной в Европе. 예카테리나 2세 서거 후 모든 유럽을 석권한 나폴레옹 군대는 이 방대한 제국 안에서 대패한다. 러시아는 전 유럽에서 떨어졌던 체면을 회복한다. 1814년 예카테리나 2세의 손자이며 할머니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알렉산드르 1세는 백마를 타고 파리로 들어가 유럽 신성동맹의 맹주로 추대됐고 러시아는 유럽 세력 균형의 중재자가 된다. 하지만 농노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는 산업화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무력을 통한 확장으로 대국의 찬란한 위치에 올랐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19세기 중엽 영국은 최초의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프랑스와 독일 역시 공업화를 위한 강행군을 시작한다. 차르의 전제 통치 아래 있던 러시아는 자신들의 위기를 의식하지 못했다. 1856년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과 벌인 크림 전쟁의 실패 후 러시아는 유럽을 중재하던 정점의 지위에서 급격하게 추락한다. 这个两种制度的这个斗争，资本主义战胜农奴制度啊。尽管当时俄国的士兵非常勇敢作战，但是这个武器各方面技术啥的，那没有法给随节炮利了，引发资本主义国家。这是一场海战，那么英国、法国使用的是铁甲舰，大口径的这个作战这个炮，那么俄国呢，相当一部分使用的还是木帆船。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보병의 소총 사거리는 러시아의 3배였다. 연합군의 강력한 화력은 28살의 한 러시아 포병 중대장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는 이렇게 묘사했다. 사방팔방에서는 총알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포탄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터져 우리 모두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 중대장이 바로 훗날 만천하에 알려진 작가이자 사상가 레프 톨스토이 백작이었다. 크림 전쟁의 실패는 러시아인들에게 자신들이 유럽 강국과 큰 차이가 있음을 또 한 번 느끼게 만들었다. 지식계와 상공업계는 물론 요직에 있던 관리들까지 산업화에 방해가 되는 농노제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사회적 압력 속에 1861년 러시아는 농노제를 폐지한다. 농노제 폐지는 러시아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을 제공했다. 레프 톨스토이는 자신의 장편 소설 부활의 서론에 이렇게 썼다. 모든 것은 하나씩 뒤집히고 모든 것은 또다시 시작됐다. 이제 러시아 강국의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전장에서 돌아온 다음 해 톨스토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러시아의 미래를 찾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간다.
당시 전 유럽은 영국을 따라잡기 위한 경주를 하고 산업화와 자본주의 제도로 부국 강병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유럽 강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모순도 함께 목격했다. 당시 유럽 각국은 노동자들의 봉기가 연이어 폭발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제도는 결코 사회의 빈부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국가 발전의 길을 탐구하던 수많은 지식인들은 톨스토이와 같은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러시아 앞에서 새로운 사고와 선택을 시작한다. 因为我们知道呢，在俄国文化史中间，或者在俄国思想史中间，实际上是一直有两大相互对立的倾向。我们把它叫做呢西方派，另一派叫做斯拉夫派。所谓的西方派就认为呢，西欧的文明就应该是俄罗斯文明的样板，西欧的一切都是好的，就西欧的教育、西欧的这个社会、西欧的民主都是我们应该借鉴的，就是走西欧人的路。 这就是他们的西方派的答案。另外一派呢叫斯拉夫派，这一派就认为呢，就是彼得改革之前的所有的俄国的东西都是很好的，非常宁静、很和谐的村社制度。然后彼得的改革使俄罗斯呢出现一个整个民族的分裂，所以彼得实际上是俄罗斯民族啊一个历史罪人。 이런 쟁론의 과정에서 러시아는 체르니세프스키, 베렌스키, 플레하노프, 톨스토이 등 사상과 문화의 거장들을 배출한다. 그들의 사고는 단순한 전통과 현대화의 쟁론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의 출현으로 러시아 민족은 학생의 신분에서 탈피해 스스로 세계를 관찰하고 사색하기 시작한다. 자신들의 언어로 전 세계에 대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19세기 후기의 러시아는 서구파처럼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럽을 모델로 삼아서 러시아를 완전히 개조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차르를 암살하자는 사람도 있었으며 농촌으로 돌아가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이 중 베렌스키는 사회주의는 나에게 새로운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각종 사상의 선택과 실천 운동 속에서 러시아는 20세기로 접어든다. 1905년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자산 계급의 혁명이 폭발한다. 결국 차르를 압박해서 두마를 설립하게 되고 총리 대신을 임명해서 개혁을 주도하도록 한다. 톨스토이는 이런 변화 속에서 희망을 잃고 총리 대신에게 편지를 썼다. 우선 유럽의 여러 민족들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각 민족마다 똑같은 것은 사유제의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러시아를 신속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他最基本的一个思想就是应该走一个共同的富裕的道路，农民村社的道路。大家呀没有私人财产，大家一块儿来走那种互相一块儿协作、一块儿生活这么一条道路。 그러나 톨스토이가 가고자 했던 공평과 조화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약 2년 후 차르는 두마를 해산한다. 모든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고 차르 정부는 사회의 동요가 계속되는 사이 마지막 순간들을 보낸다. 근 2세기에 걸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전제 군주제도 자체를 건드릴 수 없었던 차르의 개혁은 마지막을 맞이한다. 러시아의 발전은 새로운 힘을 기다리고 있었다.
1910년 10월 29일 평생을 러시아의 미래를 찾아 헤매던 톨스토이는 집을 떠난다. 한 시골의 기차역에서 그는 병으로 쓰러진다. 8일 후 82세의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깊은 근심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톨스토이와 나라의 운명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의 지식인들의 몸에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색채가 나타난다. 고통스러운 역사와 현실은 그들의 희망을 더욱더 먼 미래로 밀어놓았다. 러시아인들에게 있어 생활은 이상을 추구하는 성지순례의 길과 같았다. 그들은 인류 생존의 극단적인 문제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의 운명에 비장함을 남겼다.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 민족을 세계 최강의 민족 중 하나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톨스토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진정 위대한 민족은 세계의 무대에서 조연이나 주연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유일무이한 역할을 맡아야만 한다. 톨스토이가 서거한 지 4년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수렁 속에서 붕괴 위기에 빠지게 된다. 1917년 11월 7일 전 세계를 진동시킨 러시아 혁명이 발발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이 대국은 20세기 역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임무를 실천하기 시작한다.